너무 못생겨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태어난 소녀. 20년 후, 그 소녀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순간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하세요. 부산의 고급 사립병원의 넓은 분만실에서 어린아이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귀족 여성인 소연은 이마가 땀으로 진주처럼 반짝였지만 눈은 기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동현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차가운 태도로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아이를 낳는 것은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야 하는 의무에 불과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이사벨에게 가까이 데려왔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괴물의 얼굴을 보자 그녀의 미소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이사벨이 아기를 괴물인 양 밀어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젊은 간호사 은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소녀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부인, 왜 그러세요? 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의 얼굴을 보세요. 세상에, 그럴 리가 없어요. 이사벨은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다. 로드리고가 다가와 아기를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마에서 왼쪽 뺨까지 커다랗고 진한 붉은색 모반이 뻗어 있었다. 흔적 같았다. 로드리고는 조롱조소했다. 이렇게 못생긴 아이가 페르난데스라는 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 부끄러운 일이야. 이사벨은 떨며 남편의 손을 붙잡았다. 로드리고, 우리는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없어. 그런 놈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망칠 거야. 은혜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부인, 그녀는 당신의 딸이에요. 로드리고는 간호사를 노려보았다. 당신은 의견을 말할 권리가 없어.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은혜는 아이를 꼭 껴안고 이사벨과 로드리고가 마치 그 생물이 자신의 피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무기력했다. 이사벨은 필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떨렸다. 로드리고, 뭐든 해. 하지만 나는 그녀를 한순간도 더 보고 싶지 않아. 로드리고는 손으로 몸짓을 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하인 석진에게 아기를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영원히 사라지게 해. 은혜는 얼어붙었다. 선생님, 그건 범죄입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로드리고는 경멸조로 웃었다. 범죄? 그 얼굴을 여기저기에 내보이며 내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살게 두는 것. 그게 아니야. 은혜는 석진이 명령을 수락한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젊은 간호사는 순진한 소녀가 추운 밤에 끌려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부모는 조금도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부산의 겨울은 잔인할 정도로 추웠다. 수년간 페르난데스 가문을 섬긴 중년 남성 석진은 소녀를 낡은 양모 담요에 싸서 조용히 대저택을 나갔다. 그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주인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다. 그는 끝없는 거리를 걸으며 팔에 안긴 그 생명체의 약한 울음소리를 무시하려고 했었다. 그는 그녀를 고아원에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로드리고가 그녀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도시 외곽의 숲 가장자리에 도착한 석진은 주저하며 멈췄다. 소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그녀의 작은 얼굴은 추위에 붉어졌다. 신이시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석진은 중얼거리며 소녀를 큰 바위 위에 남겨두고 서둘러 걸어갔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다. 줄이라는
가난한 노파가 우연히 지나갔다. 그는 숲속의 작은 나무 오두막에서 살았고 매일 마을로 가서 채소를 팔아 살아남았다. 울음소리를 듣고 떨리는 그녀의 몸이 가까이 다가왔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야. 주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늙은 눈은 버려진 소녀를 보고 연민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어린 소녀를 팔에 안고 품에 안았다. 소녀는 더위를 알아차린 듯 울음을 멈추고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주리는 한숨을 쉬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키울게. 그는 소녀를 가슴에 꼭 껴안고 양털 담요로 더 잘 감싸 안고 집으로 데려갔다. 주리의 초라한 별장은 숲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고 단순하지만 아늑했다. 그녀는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소녀를 부드럽게 침대에 눕혔다. 이제 안전해. 내 사랑.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너를 미영이라고 부를게. 빛을 의미하는 이름. 그래서 너는 결코 어둠 속에서 살 필요가 없어. 미영은 양털 담요 아래에서 살짝 몸을 꿈틀거리며 그녀의 작은 눈을 천천히 감았다. 다음 날 아침, 주리는 우유를 구하러 미영을 데리고 마을로 갔다. 그는 작은 식료품점에 들어서자 주민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꼈다. 중년 여성 가영이 눈살을 찌푸렸다. 주리, 그 아기는 어디서 구했어? 숲에서 발견했는데 누군가 버렸어. 주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키울 거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중얼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마 여자아이일 거야. 얼굴에 있는 흔적을 봐. 다른 여성 나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세상에, 혹시 불운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주리는 미영을 더 꼭 껴안았다. 너희들은 너무 미신적이야. 그냥 여자아이일 뿐이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한 청년, 성민이 팔짱을 끼고 경고했다. 그녀를 키우지 않는 게 낫겠어. 그녀는 널 괴롭힐 뿐이야. 그래도 주리는 중얼거림과 경고를 무시했다. 그녀는 미영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한편 페르난데스 저택에서 이사벨은 의자에 앉아 차분한 표정으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로드리고가 차가운 목소리로 방으로 들어왔다. 다 됐어. 다 됐어. 이사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그 끔찍한 걸 없앴어. 로드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꼬집어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남자아이의 도착을 대비해 계획을 세워야 해. 페르난데스 가문에는 합당한 상속자가 필요해. 이사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미영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운명은 무자비한 자를 결코 평화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침 햇살이 초라한 나무 오두막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당시 6살쯤 되었을 미영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할머니 주리가 수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오래된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말은 어려웠지만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독서만이 그녀가 잔인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주리는 소녀가 독서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달콤하게 미소를 지었다. 미영아, 너는 정말 똑똑해. 언젠가는 아무도 너를 얕잡아 볼 수 없을 거야. 미영은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할머니,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날 사랑할까? 주리의 미소가 순간 사라졌다.
그는 소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야, 내 사랑아. 하지만 지식이 있다면 운명을 바꿀 힘이 있을 거야. 미영은 할머니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외부 세계는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곳 같았다. 미영이 사는 마을은 작고 가난했지만 주민들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리가 그녀를 찾은 이후로 미영은 항상 험담과 거부의 대상이 되었다. 주리 할머니가 그녀를 시장에 데려갈 때마다 웅얼거림과 비웃는 눈빛이 그들을 둘러싼다. 얼굴에 자국이 있는 어린 소녀가 있어. 얼마나 끔찍한지. 정말 불운을 가져온다. 주리 할머니는 미쳤어. 왜 그녀를 키우는 거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주리는 미영의 손을 더 세게 꽉 쥐고 빼앗았다. 하지만 미영은 모든 것을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손으로 드레스 주름을 꽉 쥐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왜 그들은 나를 미워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미영이가 8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은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 이상 그들이 마을 학교로 이어지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 놀고 달리는 것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명단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영은 용감하게 주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학교에 가도 될까요? 주리는 망설였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들은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이미 읽을 줄 알아. 공부 많이 할 거야. 소녀의 눈에서 환상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 주리는 거절할 마음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미영의 손을 잡고 마을 학교로 데려갔고 교장 선생님이 그녀에게 기회를 줄 것을 바랐다. 하지만 그들이 안뜰에 들어서자마자 한 무리의 부모들이 달려와 교실 입구를 막았다. 여진이라는 여자가 분개하여 소리쳤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소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맞아. 그러면 우리에게 불행이 올 거야. 중년 남성 진호가 덧붙였다. 미영은 겁에 질려 주리 뒤에 숨었고 그녀의 눈은 눈물. 상우 감독은 후회하며 한숨을 쉬었다. 주리 부인. 정말 죄송하지만 알다시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리는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어린 소녀일 뿐이에요. 그들은 마음이 없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리는 미영의 눈물이 가득 찬 눈을 보고 상심한 마음으로 미영을 집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집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비열한 놈이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주리 할머니는 소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내 사랑. 너는 이 마을의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야. 미영이 거부당하는 동안 페르난데스 가문의 완벽한 아들 안토니오는 마을에 빛나는 보석이었습니다. 그는 사치에 둘러싸여 자랐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안토니오는 물론 잘생겼습니다. 그는 페르난데스이고 언젠가 우리 민족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미영은 멀리서 안토니오에 대한 모든 칭찬의 말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님의 사랑, 사람들의 칭찬, 걱정 없는 삶. 어느 날, 미영은 시장에서 우연히 안토니오와 마주쳤다.
그녀가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자 그는 그저 비웃듯 웃었다. 누구세요? 그가 물었다. 미영은 더듬거렸다. 저는 미영이에요. 안토니오는 조롱조로 웃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알아요. 당신은 모두가 말하는 괴물 소녀죠. 미영은 시선을 낮추고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안토니오는 더욱 크게 웃으며 친구들에게 돌아섰다. 보세요. 여기 모두가 두려워하는 소녀가 있어요. 주변 아이들이 폭소했다. 다른 소년 경수도 조롱에 동참했다. 미영아, 못생겼어. 너는 사람들의 나쁜 징조야. 미영은 눈물을 터뜨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에 몰두했고 주리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모든 단어를 외웠다. 주리는 그녀를 격려하곤 했다. 잔인한 사람들의 수용은 필요 없어. 그들은 내 운명을 결정하지 않아.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미영은 사람들의 멸시를 피할 수 없었다. 내가 외출할 때마다 나는 멸시하는 시선을 느꼈고 잔인한 속삭임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 찾아왔다. 스페인 산속의 겨울은 얼어붙었다. 주리와 미영이 사는 작은 오두막의 모든 틈새로 날카로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 특별한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해 보였다. 주리는 나이가 들었고 기침이 더 심해졌고 밤은 불안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열심히 일해서 미영을 돌보았다. 루시는 그녀에게서 변화를 알아챘다. 그의 발걸음은 더 느려졌고 그의 손은 더 이상 그렇게 굳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주리가 그녀를 안고 잠들었을 때 미영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주리는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내 사랑. 세월의 무게가 조금 피곤해요. 하지만 미영은 그를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오래된 손수건에 피를 토하는 것을 보았고 걸을 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절박함. 어느 날 아침, 미영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겨우 11살이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주리를 돕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일자리를 구걸했다. 어떤 일자리든. 하지만 그는 차가운 시선과 잔인한 대답만 받았다. 여진은 팔짱을 끼고 턱을 들어올려 경멸했다. 우리 집에서 일하고 싶어. 언제든지. 우리 집에 불운이 닥치는 건 원치 않아. 알바로는 고개를 저었다. 누가 너 같은 여자를 고용하겠어. 여기서 나가. 미영은 입술을 다물고 눈물을 참으며 계속 수색했다. 그는 빵집, 여관, 야채 가게를 다녔지만 아무도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빈손과 절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주리는 점점 약해졌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눈은 침침했고 피부는 창백했다. 미영이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의사가 필요해요. 주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걱정하지 마. 내 사랑. 당신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필요한 건 다 있어. 하지만 미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인 나리의 집으로 달려갔다. 제발, 할머니를 치료해줄 돈을 부탁해도 될까요? 저는
하지만 카밀라는 비웃듯 웃을 뿐이었다.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나가. 미영은 계속해서 도움을 구했다. 그녀는 마을 치료사에게 갔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병은 비싼 약이 필요해.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녀가 두드리는 모든 문은 그녀 앞에서 닫혔다. 그날 밤, 바람이 집벽을 스쳐 지나가며 날카로운 감기를 가져왔다. 미영은 주리의 손을 꼭 잡고 그녀를 깨우려 했다. 할머니, 잠들지 마세요. 저와 함께 있어야 해요. 주리는 애써 눈을 떴다.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피곤했다. 미영,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에요. 미영은 눈물을 터뜨렸다. 저 빛이 꺼지길 원치 않아요. 할머니, 저를 떠나지 마세요. 하지만 주리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은 천천히 감겼고 그의 숨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사라졌다. 미영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은 주리의 얼굴에 얹혔다. 할머니. 열기도 없고 심장 박동도 없었다. 미영은 눈물을 터뜨리며 그녀를 꼭 껴안았다. 다음 날 아침, 주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마을에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후회하기는커녕 심지어 어느 정도 경멸조로 무관심하게 중얼거렸다. 진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 애는 오래전에 버려야 했어. 키우는 건 불행만 줬어. 그녀가 죽은 걸 보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는 어떻게 될까? 다른 누군가가 차갑게 대답했다. 마을에서 쫓겨나야 해. 누가 누구 곁에 살고 싶어 하겠어. 미영은 여전히 주리의 시체 옆에 앉아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고,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자 문에 그림자가 나타났다. 안토니오 페르난데스가 거만한 태도와 경멸의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래서 그 노파는 죽었구나. 미영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안토니오는 조롱조로 웃었다. 왜 안 되겠어요?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남을 생각이세요? 미영은 주먹을 꽉 쥐고 손톱이 살갗에 박혔다. 살아남을게요. 누구의 연민도 필요 없어요. 안토니오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 하지만 이 마을에서 당신을 도울 사람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는 돌아서 걸어갔고 미영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안고 떠났다. 주리가 없고 그녀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니 미영은 마을의 유령이 되었다. 아무도 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지붕을 주지 않았다. 그는 버려진 빵가루를 모으고 강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셔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는 날이 갈수록 걷는 시체처럼 느꼈다. 하지만 그의 작은 가슴 속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겨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외로운 겨울이었다. 주리가 없는 미영은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었다. 더 이상 그의 존재를 용납할 이유가 없었다. 전에는 사람들이 주리에 대한 존경심으로 참았지만 이제 노파가 사라진 후에는 아무도 경멸심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낮에는 거리를 헤매며 누군가가 빵 한 조각을 주길 기다렸지만 문은 그의 얼굴에 닫혔다. 나가.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리가 없어. 너는 나쁜 징조야. 미영아. 마을에 너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 밤에는 버려진 시장 구석에 웅크리고 가느다란 팔을 꼭 껴안고 몸을 따뜻하게 했다.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낡은 옷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의 배고픔은 아팠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를 악물고 참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을 힘겹게 걷다가 광장에 모인 젊은이들을 만났다. 그 무리의 중심에는 우진이 있었다. 그는 자라서 이제 16살이 되었다. 그는 더욱 잘생기고 키가 크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안토니오는 페르난데스 가문의 자랑이자 국민의 자랑이었다. 그는 길고 비싼 코트와 반짝이는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미영의 낡고 더러운 몸매와는 정반대였다. 미영은 떠나려고 했지만 안토니오는 그녀를 보았다. 이봐. 여기 누가 왔어? 그는 조롱조로 소리쳤다. 우리 민족의 괴물. 그 주변의 젊은이들이 웃었다. 그중 한 명인 윤재가 아기에 찬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 벌써 굶고 있는 줄 알았어.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주먹을 꽉 쥐고 계속 걸어가려고 했지만 안토니오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길을 가로막았다. 어디로 가는 거야? 살려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해야 하지 않아? 미영은 눈을 치켜뜨고 분노로 타올랐다. 동정은 필요 없어. 안토니오는 경멸조로 웃었다. 안타까운 일이야. 꿈도 꾸지 마. 하수구 쥐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걸 보는 건 재밌을 뿐이야. 젊은이들이 폭소했다. 그중 한 명인 도윤이 경멸조로 바닥에 침을 뱉었다. 미영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왜 바로 사라지지 않니? 그렇게 하면 더 편할 수도 있겠지? 미영은 이를 악물고 안토니오를 지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러자마자 강한 손이 그녀를 거칠게 붙잡고 그녀가 두르고 있던 낡은 스카프를 찢어냈다. 안토니오는 그녀를 들어올리며 조롱조로 웃었다. 봐. 이게 그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야. 그녀를 되찾고 싶어. 미영. 미영은 뛰어올라 그에게서 그것을 낚아채려고 했지만 안토니오가 더 빨랐다. 그는 비웃듯 웃으며 스카프를 진흙 속에 던졌다. 그렇게 필요하면 주워. 그녀를 주워. 미영은 진흙에 젖은 스카프를 바라보더니 안토니오를 바라보았다. 공기가 긴장되었다. 하지만 미영은 몸을 숙이는 대신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복종하기보다는 추위에 죽는 게 낫겠어. 그는 도전적으로 말했다. 안토니오는 그게 싫었다. 그는 혀를 차며 갑자기 미영을 세게 밀었다. 그녀는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하게 쓰러졌다. 그의 무릎이 돌에 긁혔다. 다음에는 내 자리가 어디인지 기억해. 괴물아, 안토니오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안토니오는 해가 이미 지고 있을 때 페르난데스 맨션에 도착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어머니 이사벨이 손에 책을 들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 흥미로운 소식을 아시나요? 안토니오가 조롱조로 웃었다. 미영이는 아직 살아있어요. 바퀴벌레 같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이사벨은 깜짝 놀라 책을 탁자 위에 두고 갔다. 뭐라고요? 아직 살아있어요. 안토니오가 어깨를 으쓱했다. 물론이죠. 그는 마을을 떠돌이 개처럼 계속 돌아다니죠. 오늘 봤어요. 이사벨의 눈이 어두워졌다. 우리는 그녀가 살아남는 것을 허용할 수 없어요. 그녀는 우리 가족의 수치입니다. 그는 티컵을 꽉 쥐었고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안토니오, 뭔가 해야지. 다시는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아.
안토니오는 아기에 찬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처리할게요. 그날 이후로 안토니오는 미영을 놀리는 데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의 영향력을 이용해 마을의 아무도 그녀를 돕지 못하게 했다. 여관 주인은 그녀를 보호소에서 쫓아냈고,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음식을 팔지 않았다. 문은 점점 더 닫혔다. 미영은 점점 더 배고프고 추워졌다. 나는 시장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사람들이 버리는 빵 조각을 주워 모으고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바닥에서 빵 조각을 주워 올리려고 몸을 굽혔을 때, 그의 등 뒤에서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토니오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저거 봐. 이제 그는 하수구쥐야. 모두가 웃었다. 미영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강해져야 했고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곳에서 도망치는 것을 생각했다. 부산의 하늘은 회색이었고 임박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미영은 흙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돌에 다친 그의 맨발은 이미 끊임없는 배고픔, 비웃음, 잔인한 조롱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일이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베아트리스의 빵집 앞에 모여서 서로 중얼거렸다. 미영이 다가가자 무리는 즉시 조용해졌지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증오로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미영은 나쁜 기분을 느꼈다. 갑자기 군중 속에서 키 큰 남자가 나타났다. 마을에서 유일한 여관 주인 토마스였다. 미영아,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미영은 당황해서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환석은 팔짱을 끼고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중요한 분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더 이상 시장에서 자거나 마을을 돌아다니면 안 돼요. 사라져 버리는 게 낫겠어요. 미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환석은 조롱조로 웃었다. 물어봐야 해. 안토니오가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 미영의 가슴에 분노가 타올랐다. 안토니오는 이 마을의 왕이 아니야. 환석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하지만 모두가 페르난데스 가문을 존중해. 넌 기생충일 뿐이야. 미영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떠나지 않을 거야.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라고 대답했다. 갑자기 여진이 도끼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국민의 흉조야. 넌 우리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 줘. 네가 여기 있으면 불행이 계속될 거야. 미영은 발 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절박하게 주리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리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다. 나리, 제발, 갈 곳이 없어. 도와줄 수 있어. 문이 열리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하지만 미영은 친절한 표정 대신 차갑고 먼 얼굴만 보았다. 나리는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영아, 아무도 네가 여기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지. 소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너는 주리 할머니와 친구였잖아. 나리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하지만 그녀는 이미 죽었어. 너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 미안하지만 너는 가야 해. 문이 미영 앞에서 쾅 닫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쉴 새 없이 서 있었다.
미영은 마을의 모든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다. 시선을 피하고 고개를 흔들며 부인하고 문을 닫았다. 미영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흘이 지났다. 미영은 너무 배가 고파서 제대로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는 힘겹게 시장으로 걸어갔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빵 조각들을 보며 경멸과 부주의의 침묵의 증인들이었다. 미영은 가슴에 의심의 한 줄기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텅 빈 배가 크게 울부짖으며 구제를 요구했다. 자존심을 삼킨 그는 천천히 몸을 굽히고 떨리는 손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진 오래된 빵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갈라진 입술에 가까이 대고 깨물 준비를 했을 때 거친 웃음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저거 봐! 조롱하는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울려 퍼졌다. 괴물이 남은 음식을 먹고 있어. 미영은 마비되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빵을 유일한 다처럼 붙잡자 그녀의 심장은 움츠러들었다. 그녀 앞에서 안토니오와 그의 친구들은 그녀를 비뚤어진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아기로 빛나고 있었다. 와! 디아고가 비웃으며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비참한 건 처음 봤다. 안토니오는 영원한 비웃음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즐거워하는 척했다. 그는 지금 하수구 쥐 같아. 그녀는 모든 말을 무거운 돌처럼 떨어뜨리며 말했다. 더럽기만 한 게 아니라 그녀는 거지이기도 하다. 미영의 얼굴에 경로의 열이가 치솟아 그녀의 뺨을 물들였다. 그는 빵 조각을 꽉 쥐었고 손가락 관절은 압박감으로 하얗게 질렸지만 놓지 않았다. 안 돼, 가물이 그녀를 모욕해도 그녀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몸은 배고픔으로 아팠고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안토니오는 느리고 계산된 걸음걸이로 다가가 그의 숨결이 귀를 스칠 때까지 몸을 숙였다. 내가 뭔가 이해시켜 주길 바랄게. 미영, 그는 독이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여기 있을 자리는 없어. 넌 쓰레기일 뿐이야. 미영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다. 언젠가는 그는 약속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줄게. 안토니오는 경멸로 가득 찬 웃음. 오, 그래.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그날이 오면 기다려보겠어. 그는 경멸하는 몸짓을 하며 돌아섰고 그의 무리는 그를 따라 웃음속에서 걸어갔다. 그 웃음소리는 미영의 영혼에 박힌 잔혹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고통으로 뛰고 있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고 그 순간 침묵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언젠가 내가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얇고 차가워서 그의 옷이 젖고 피부에 달라붙었다. 그녀의 몸은 추위와 황량함의 무게에 떨렸지만 그녀의 발은 그녀를 시장 구석으로 인도했다. 거기 낡은 천막 아래에서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자신을 껴안았다. 나는 더 이상 울 힘이 없었다. 눈물은 오래전에 말랐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기억하기 힘든 얼굴을 떠올렸다. 주리.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 매일. 밤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부드러운 손. 포기할 수 없어. 주리의 기억이 과거의 메아리처럼 속삭였다. 미영은 눈을 꼭 감고 그녀를 익사시킬 듯한 절망을 떨쳐내려고 했었다. 난 살아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쓰러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할 수는 없어. 그리고 그 생각이 등대처럼 떠오르자 그는 고개를 들어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 안에 생각이 형성되었다. 그녀가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생각이었다. 그곳을 떠나는 것, 그 다음 날, 삶은 끊임없는 시험이 되었다. 안토니오와 그의 무리의 조롱은 더욱 심해졌고, 대낮에 던지는 모욕도 함께했다. 아, 미영. 그들은 독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괴물은 존재해서는 안 돼. 살아있다는 게 부끄럽지 않아. 돌멩이가 날아와 그녀의 몸에 부딪히고 타들어가는 흔적을 남겼지만 가장 아팠던 건 그녀의 말의 잔인함이었다. 밤의 악몽은 계속되었다. 안토니오와 그의 친구들이 시장으로 달려들어 검은 수추로 벽에 증오를 스며들게 했다. 소녀, 주리가 죽은 건 내 잘못이야. 마을에서 나가. 매일 아침 미영은 깨어났을 때 이 메시지들과 마주쳤다. 그녀의 심장에 똑바로 찔러 넣은 보이지 않는 단검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마르고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점점 더 새로운 무언가로 가득 찼다. 결의. 어느 날 아침, 태양이 겁먹은 채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사이, 미영은 은신처에서 나와서 베아트리스의 빵집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벽은 검은 수추로 쓴 모욕으로 뒤덮여 있었다. 괴물이 이 가게를 건드렸다. 불운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 들어오지 마.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서로 속삭이며 그들의 시선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빛났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베아트리스는 팔을 들어 미영을 가리켰다. 네가 한 일이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난했다. 미영은 세상이 멈춘 것을 느꼈다.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대답했다. 나.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물론 그녀였지. 토마스가 독처럼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해. 그녀를 마을에서 쫓아내자. 한 늙은 여자가 공기를 가르는 격정으로 외쳤다. 그래. 다른 목소리가 합세했다. 그는 여기 머물 권리가 없어. 미영은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쿵쾅거렸다. 제발. 그는 외쳤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말은 소용없었다. 군중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두려움은 증오로 바뀌었다. 한 남자가 생각 없이 벽돌을 집어 던졌다. 충격은 고통의 채찍이었다. 벽돌이 그의 팔을 스치며 깊은 상처를 냈다. 따뜻한 피가 그의 피부를 따라 흘러내려 땅에 그의 고통을 남겼다. 미영은 숨을 들이쉬었다. 고통과 두려움이 넘쳐났다. 모든 숨소리. 하지만 그의 존재의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불타올랐다. 맹렬하고 깨지지 않는 불꽃이었다. 중얼거림은 잠시 멈췄다. 다친 팔로 미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몸은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나왔고 고통스러운 진실로 가득 차 있었다. 결코 나는 그들을 다치게 한 적이 없어. 그는 말했고 그의 시선은 그들 각각을 향해 타올랐다. 나는 어떤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어.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괴물처럼 대했어. 어떤 시선은 흔들렸다.
잠시나마 인간성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안토니오는 아니었다. 그는 아니었다.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그는 다가왔다. 그게 뭐야? 그는 독이 뚝뚝 떨어지는 어조로 말했다. 그게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에게 반항할 수 있어. 리엄은 시선을 굳게 잡았다. 언젠가는 이곳을 빠져나갈 거고, 그럴 때는 절대 멸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안토니오는 간판을 찌푸렸다. 협박하는 거야. 리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달려갔고, 군중을 뒤로 남겨두었다. 페르난데스 저택에서 이사벨은 찻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안토니오, 그 녀석은 지금쯤 사라졌어야 한다고 했잖아. 안토니오는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끼었다. 어머니, 이 마을에 그 녀석이 있을 자리가 없게 하기 위해 온갖 수를 다했습니다. 그는 포기 직전이에요. 이사벨은 이를 악물었다. 거에 포기하는 걸 원치 않아요. 당장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안토니오는 아기의 찬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오래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사벨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난 당신이 미완의 일들을 남기길 바라지 않아. 그녀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안토니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하지만 미영이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그날 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물건을 모았다. 낡은 스카프, 오래된 빵 한 조각, 그리고 주리가 그에게 남겨둔 작은 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가 머물렀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는 떠나야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그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심호흡을 했다. 주리는 그에게 말하곤 했다. 부산은 큰 곳이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득해. 부산. 어쩌면 내가 가야 할 곳이야. 리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나를 파괴하게 두지 않을 거야. 새벽이 오기 전에 미영은 그녀의 악몽이었던 마을을 뒤로하고 떠났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미영은 어둠 속에서 전진했고 그녀의 맨발은 마을 밖으로 이어지는 돌길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는 돈도 없고 음식도 없었다. 주머니에 낡은 빵 한 조각만 있을 뿐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피부를 베어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잃을 것이 없었다. 그 마을에는 비참함만 있었다. 그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결코 그곳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부산 외곽의 숲은 쓸쓸하고 으스스하게 조용했다. 잎이 무성한 키 큰 나무들이 하늘을 거의 완전히 가렸다. 희미한 달빛만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미영이 더듬어가는 좁은 길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그의 배는 배고픔으로 꿈틀거렸지만 그는 감히 멈출 수 없었다. 숲에서 나는 모든 작은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계속 가야 해. 멈출 수 없어. 그녀는 더 빨리 걸으려고 했으며 계속 중얼거렸다. 갑자기 그녀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영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돌아봤지만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거기 누구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즉시 다른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발소리였다. 미영은 숨을 참고 생각 없이 달려나갔다. 그는 얼마나 달렸는지 몰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피로가 그녀를 압도했을 때 그녀는 숲 한가운데 있는 작은 개간지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호흡은 흥분했다. 하지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영, 어디서 그렇게 서두르니? 미영은 마비되었다. 그는 돌아서서 안토니오를 보았고 2명의 다른 청년 도윤과 윤재가 함께 있었다. 그들 셋은 조롱조로 웃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미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왜 그들이 여기 있는 거지? 안토니오는 어깨를 으쓱했다. 마을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다. 도윤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면 떠나는 걸 막는 게 낫지. 결국 넌 여기 있는 최고의 방해꾼이잖아. 미영의 몸에 떨림이 흘렀지만 두려움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그는 등 뒤에 숨겨둔 작은 칼을 꽉 쥐었다. 나가. 안토니오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안토니오가 웃었다. 아, 이제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녀를 붙잡았다. 동전. 그냥 잠잘 곳만 있으면 돼. 에스텔라는 코웃음을 쳤지만 돈은 받았다. 알았어.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공짜로 주지 않아. 머물고. 싶으면 일해야 해.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지 할게. 다음 날, 미영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에 들어갔다. 가족도 없고 자원도 없는 사람들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다. 그는 교장 선생님인 강민 선생님을 만났는데 수염이 덥수룩하고 엄숙한 표정의 중년 남자였다.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강민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수업료를 낼 돈이 있어. 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일할 수는 있어. 바닥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뭐든 할게. 기회만 있으면 돼. 강민은 한참 침묵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 내가 공부할 의향이 있다면 공부하게 내버려 두겠어. 수년 만에 미영이 미소를 지었다. 그때부터 그의 하루는 새벽 전에 시작되었다. 그는 일찍 일어나 교실을 청소하고 바닥에 물을 뿌리고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했다. 다른 학생들이 도착하자 그녀는 도구를 내려놓고 다른 학생처럼 자리에 앉았다. 그는 책의 모든 페이지를 탐욕스럽게 읽고 모든 계산을 결의를 가지고 배웠다. 그녀는 아무리 피곤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굴욕, 배고픔, 경멸을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멈출 수 없어. 계속해야 해. 3년이 지났다. 미영은 학업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들을 능가했다. 그는 더 빨리 읽고 수학 문제를 쉽게 풀고 다른 누구보다 더 잘 썼다. 강민 선생님은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는 그녀를 사무실로 불러서 테이블에 편지를 남겼다. 부산에서 가장 명문인 의대 장학금입니다. 추천해 드렸습니다. 미영은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강민은 미소를 지었다. 재능이 있군요. 더 좋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미영은 편지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멸시받고 버림받고 한계에 몰린 아이였지만 이제 인생을 바꿀 기회가 생겼다. 선우의 작은 방을 나간 날, 그 노파는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미영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특별하지 않아.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에스텔라는 잠시 침묵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증명해봐. 소녀야. 미영은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약해 보이는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이룰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대학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는 진열장에 큰 거울이 있는 가게 앞에 멈췄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숲에 버려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멸시의 눈빛으로 마을을 헤매는 젊은 여성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밝은 미래가 기대되는 유망한 의대생이었다. 하지만 미영은 멀리 왔지만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를 괴롭힌 사람들. 머지않아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미영이 악몽의 마을을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부산은 그의 삶을 바꾸었다. 가난하고 멸시받는 아이에서 미영은 스페인 최고의 재건외과 의사가 되었다. 아무도 그녀를 얕잡아 볼 수 없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소녀가 아니라 사회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빛나는 성공적인 여성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왔더라도 미영이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를 짓밟았던 사람들과 운명은 이미 그녀와 다시 마주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의학의 큰 공헌을 한 의사들을 기리는 행사인 황금의 손에 참석했습니다. 연사는 열정적으로 연설했습니다. 스페인 최고의 재건외과 의사인 미영 페르난데스 박사를 환영합시다. 청중은 박수로 터져 나왔습니다. 미영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고 긴 머리를 뒤로 묶고 높은 번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 있게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방송을 보는 어떤 사람들은 눈을 믿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의 옛 마을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텔레비전이 생중계로 이벤트를 방송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화면에 나오는 여자가 미영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고 모여서 지켜보았다. 한 늙은 여자가 더듬거렸다. 내가 잘못 본 거야. 도냐 여진이 놀라서 입을 열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야. 카페 안의 분위기가 섬뜩하게 조용해졌다. 아무도 눈앞에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호드리고, 이사벨, 안토니오 페르난데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미영이 떠난 후로 페르난데스 가문은 마을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이 아니게 되었다. 호드리고는 나쁜 사업 결정 때문에 망했다.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망상에 빠진 오만한 늙은 여자일 뿐이었다. 한때 정상에 있었고 한때 미영을 멸시했던 안토니오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전에 완벽했던 얼굴에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남긴 이상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그를 치료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텔레비전에서 미영을 보고 자신의 처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안토니오는 미영의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한때 자랑스러웠던 그의 얼굴은 이제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접수 창구로 다가갔다.
미영 페르난데스 박사를 만나고 싶어요. 간호사가 그에게 눈살을 찌푸렸다. 예약이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제가 그의 동생이라고 전해주세요. 간호사는 깜짝 놀라 재빨리 상황을 보고했다. 몇 분 후, 미영이 나타났다. 그녀는 하얀 가운을 입고 권위와 우아함을 발산하고 있었다. 안토니오는 그녀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미영은 차분하지만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무엇을 원하니?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안토니오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자신을 가로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침을 삼키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미영, 내가 나를 도울 수 있어. 미영. 안토니오는 망설였다. 넌 최고의 재건 외과의야. 내가 나를 구할 수 있어. 미영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내게 한 짓 기억나, 안토니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영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넌 나를 모욕했고, 때렸고, 개처럼 쫓아냈고, 내가 살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 안토니오는 주먹을 꽉 쥐고 몸이 부끄러움에 떨렸다. 내 말이 맞아. 나는 괴물이었어. 하지만 내가 널 대했던 것처럼 나를 대하지 마. 미영은 잠시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안토니오는 그녀가 자신을 거부할까봐 두려웠지만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분하게 말했다. 안토니오,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지만 나는 내가 내게 있던 것처럼 되지 않을 거야. 안토니오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다. 미영은 말을 이었다. 내가 너를 대하는 건 너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너와 내 엄마처럼 잔인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야. 안토니오는 믿을 수 없었다. 미영은 그가 자신에게 한 모든 일을 생각하면 기꺼이 그를 도울 의향이 있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녀에게 안토니오는 그저 환자일 뿐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안토니오는 완쾌되었지만 그는 다시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다. 한때 그녀를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여겼던 호드리고와 이사벨은 이제 그녀를 딸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었다. 미영은 병원에서 나와 심호흡을 했다. 부산의 하늘은 푸르고 맑았다. 그는 복수심으로가 아니라 그들보다 무한히 나은 사람이 되어 이겼다. 과거는 더 이상 그녀를 족쇄로 묶지 않았다. 미영은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미영은 수술을 마쳤다. 그녀는 안토니오를 구했다. 혈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더 이상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안토니오가 무릎을 꿇고 후회하며 흐느껴 울더라도 미영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녀가 한때 연민을 간청했던 연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페인 최고의 재건 외과 의사인 루시아 페르난데스였고 다시는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을 여자였다. 미영의 소식은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그녀의 고향에서도 빠르게 퍼졌다. 그녀를 저주하고 길 잃은 동물처럼 그녀를 쫓아냈던 사람들은 이제 진실에 깜짝 놀랐다. 한때 쫓겨나라고 소리쳤던 도냐 여진은 TV 화면을 보며 떨었다. 우리는 그녀에게 너무 잔인했어. 돌을 던진 돈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이미 알았더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다. 미영은 그의 연민이 필요 없었다. 나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한때 귀족의 혈통을 자랑하던 동요는 이제 실패자일 뿐이었다.
그는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고 나쁜 결정 때문에 사업 파트너들에게 거부당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 것은 그가 멸시하고 쓰레기처럼 버린 딸 미영의 존재는 이제 빛나는 별이었고 그는 잊혀졌다. 안토니오의 어머니 이사벨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차가운 저택에 앉아있는 그녀 주변에는 더 이상 호사스러운 파티도 아청꾼도 없었다. TV에서 미영을 보자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아니, 그녀일 리가 없어. 존재해서는 안 돼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미영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게 빛났다. 병원을 떠난 후 안토니오는 가문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거만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미영에게 치유되었지만 그녀의 영혼에 새겨진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미영이 쓰레기라고 생각했지만 뒤에 남겨진 것은 바로 그였다. 안토니오는 거실로 들어갔고 그의 어머니가 TV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안토니오, 뭔가 해야 해. 우리의 명예를 되찾아야 해. 하지만 안토니오는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명예를 얻지 못했어. 어머니? 그는 돌아서서 떠났고 이사벨은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페르난데스 가문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한 달 후, 미영은 스페인 최고의 의사를 위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에 초대되었다. 강당은 웅장했고 관객은 수백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무대에 오르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진행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루시아 페르난데스 박사님,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미영은 관객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한때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강당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미영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저주라고 부르고 쫓아내고 때리고 굶어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강당은 박수로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미영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서 그녀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드리고 페르난데스는 생애의 마지막 몇 년을 고립된 채로 보냈다. 그를 존경할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한때는 찬사로 가득했던 대화는 이제 조롱과 경멸에 불과했다. 한때 강력한 여성이었던 이사벨은 잊혀진 여성이 되었다. 과거에 그녀를 칭찬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녀를 버렸다. 그리고 안토니오. 그는 육체적으로는 나았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있을 것이다. 그가 거울을 볼 때마다 그는 더 이상 한때 자신이 존경했던 남자, 안토니오 페르난데스를 보지 못했다. 나는 패배자, 과거의 유령만을 보았다. 미영,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쌓아 올린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의 장을 마감했다. 그녀를 상처 입힌 사람들은 이미 대가를 치렀지만 미영은 더 이상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심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버전이 되어 이겼다.
미영은 한때 굴욕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던 소녀였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운명이 이미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복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영은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삶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영은 누군가가 거부당하고 멸시를 받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용서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과거를 극복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출신이 아니라 인내심, 친절함,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저희가 거의 매일 감동적인 스토리를 계속 전달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곧 뵙겠습니다.